오늘은 이제 탈코르셋에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탈코르셋에 동참을 하라는 주문 역시 또 다른 코르셋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무조건 숏컷을 하고 바지를 입어야지만 탈코르셋이냐? 그러면 나는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 탈코르셋이 아니고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냐? 여여 갈등, 페미니스트 내부의 갈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이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탈코르셋을 해라 하는 거 역시 코르셋이다. 해라라고 강요하는 건 코르셋인 것 같고 그냥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건강한 것 같아요. 좀 비슷한데 코르셋이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좀 억압, 규제라고 본다면 당연히 너가 이거 해야지, 너도 탈코르셋 해야지도 당연히 억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탈코르셋에서 코르셋이 약간 중심, 여자들이 화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안에서의 중심화에서 탈중심화라고 본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자기가 중심을 생각하고 남들한테 이제 강요하는 거니까 저는 당연히 그것도 좀 문제되지 않을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이제 뭐라고 하는 것처럼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봐요. 저도 탈코르셋이 하나의 그 페미니즘의 큰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미국의 페미니즘 운동을 했을 때도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브라자를 불태운 거거든요. 대학교 앞에서. 이런 억압에 우리는 반대하겠다. 코르셋을 불태우고. 그런 면에서 사실 사회운동은 하기 힘들어요. 사실 사회운동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관념들에 대한 저항이고 그 사람들이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삐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탈코르셋이라는 것이 전혀 쉽지 않고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사람한테 푸시를 넣는다든지 넌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 진정하지 않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죠. 설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연결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리라는 연예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예뻐야 되고 그랬는데 설리가 했던 이제 노브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냥 신경도 안 썼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계속 검색어에 올라오고 그 정도로 그게 논란이 되는 걸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았나. 아니 저도 사실 이해 안 가거든요. 왜 그 노브라가 뭔 상관이라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저는 댓글을 그 사건 이후에 처음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아요. 그건 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너 연예인이면 악플을 감당할 수 있어야 말도 안 된다. 되는 거죠. 그쵸? 그건 말도 그러면서 안 되는 거고. 너무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만만했던 것 같아요. 공인이고 잘 나가 보이고 만만한데 내 스트레스를 모두 쏟아 부어도 되는 상대가 이제 돼버린 거죠. 네, 사실 그 설리의 노브라 문제가 조금 심각해졌던 이유는 여성을 되게 성적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여성 연예인이 하는 모든 행동을 성적인 의미로 읽어서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브라라는 선택이 탈코르셋의 사실 중요 의제 중 하나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제 주변에도 사실 많아요. 그렇게 하고 너무 자유롭다. 이게 혈액순환도 안 되고 건강에도 사실 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 모든 거를 그냥 옷 하나를 입고 벗고의 문제가 아니라 쟤는 문란한 애야. 또는 쟤는 남들이 그런 걸 봐주길 원하는 애야 라는 식으로 성적인 맥락으로만 다 읽는 거죠.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마크님은 미국에서 살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미국에서는 노브라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노브라를 하는 사람보다는 안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브라자를 착용하는 사람이 더 많긴 하지만 미국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진짜 유명한 TV쇼가 프렌즈잖아요. 프렌즈 보면은 제니퍼 애니스톤 노브라로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프렌즈가 미국의 정말 유명한 TV쇼예요. 근데 그 정말 유명한 TV쇼에서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노브라로 나왔는데 그게 그냥 방송에 다 타고 났는데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무 말도 없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은 탈코르셋 운동을 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성분들이? 아까 말했던 그 억눌렸던 것들이 강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사회 운동이랄까? 인간의 약간 자유를 위한 운동을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회가 되게 보수적이었고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탈코르셋 운동을 하면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다른 게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기 좀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말했을 때 서로 토론하거나 이야기 나누는 문화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게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탈코르셋 운동도 결국에는 인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탈코르셋의 취지는 치마를 입지 않아도 되고 나는 긴 머리가 아니어도 돼.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가도 여성이고 이걸 보여주는 그런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거를 같은 여성에게 너도 그렇게 해도 돼라는 뭔가 용기를 주는 그런 것에 탈코르셋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으로 돌아가자면은 방금 처음에 나왔던 질문이 탈코르셋을 이제 강요하는 게 더 억압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게 맞는 건가 아니면 그것도 폭력인 건가라고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탈코르셋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하는 건데 탈코르셋을 강요하는 대상은 여성이란 말이죠. 여성이 여성에게 하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하는데 너는 왜 못 따라와 주냐?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거를 하는 건 좋고 그걸로 인해 사회가 변하는 거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걸 과연 남에게 나도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안 하냐라고 강요를 하면은 그쵸. 네. 절대 강요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그런 거는 자신이 선택을 하는 문제고 다만 탈코르셋을 강요를 하거나 혹은 권유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편하니까 그리고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코르셋이고 이게 불편함이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이게 불편한 거다. 너는 지금 이게 사실 사회적인 기준에서 이제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다. 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탈코르셋의 가장 큰 본질은 뭐 편해서 혹은 뭐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규정했던 남자 혹은 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여자란 게 뭐지? 뭐라 길어야 여자인가? 예뻐야 여자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규정했던 것들을 다 이제 해체해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가장 본질적인 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남성을 떠나서 그 성을 구분하는 것도 이제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연결 지어서 성 이전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찾는 게 저는 탈코르셋의 좀 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할 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너네 이걸 해야 돼라고 하면 되게 폭력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을 지킨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 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탈코르셋 운동 이후 뷰티 업계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0대 여성의 지출 내역에서 최근 감소세가 뚜렷한 품목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여성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성형, 미용, 의류 품목에서 대거 매출 하락과 비중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2년간 10억 원 이상의 매출이 감소한 품목에는 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 프랜차이즈 화장품, 미용실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해요. 비만 체형관리 마사지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합산을 하면 약 60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주 지출 품목이라고 여겨졌던 외모를 가꾸고 예쁜 옷을 고르는 일들은 이제 지출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그 감소 자리를 메꾼 건 이전까지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자동차라는 거예요. 2년간 20대 여성의 소비 품목 중 가장 크게 증가한 게 자동차 판매라고 해요.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주제는 나답게 살 용기 바디 파지티브입니다. 혹시 바디 파지티브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바디 파지티브란 과거 미에서는 멀었던 뚱뚱한 몸, 장애가 있는 몸 등 모든 형태의 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운동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 여성 외모 판단 풍조와 불필요한 외모 규정에 등의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안경을 착용한 아나운서가 등장을 하고 스튜어디스, 승무원의 용모 규정이 바뀌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풍은 패션 뷰티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패션 뷰티 업계에서는 바디 파지티브를 단순한 열풍이 아닌 기존 미관념의 변곡점으로 여기며 제품 기획, 생산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여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아름다움을 분주하게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바디 파지티브가 탈코르셋과 다른 점이 혹시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탈코르셋은 억압됐던 것에 대한 이제 뭐 반항이나 해소에 대한 방향이라면 바디 파지티브는 이제 내 가치를 스스로 약간 돌아보고 좀 긍정하게 뭐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나의 의미를 좀 더 부여하는 것, 즉 그러니까 나를 더 돌아보게 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좀 더 생각해보게 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봐요. 저는 탈코르셋은 미에 대한 약간 거부? 오히려 미를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죠. 아름다움을 대해서. 네. 근데 바디 파지티브는 오히려 미에 대한 적극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적극성이 바깥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방식인 거죠.
네, 바디 파지티브는 신체가 어떻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자는 거고, 탈 코르셋은 여성들에게 부여되는 코르셋을 이제 벗어나자 하는 운동이라고 이제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바디 파지티브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나이키 우먼에서는 빅 무드라는 캡션과 함께 인스타그램 화보 캠페인을 공개를 했는데 논란이 됐었던 게 이 모델이 겨드랑이 털을 제모하지 않은 채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항상 제모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제모가 된 겨드랑이가 깨끗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제모의 자유에 대한 화두를 던진 거죠. 또 다른 사례로는 팔등신, 어떻게 보면 저체중의 모델들을 내세웠던, 즉 바디 파지티브의 역행을 선택했던 미국 빅토리아 시크릿은 이제 매출 하락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또 다른 거는 스킨 파지티브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구찌에서 이렇게 캠페인을 했던 건데요. 스킨 파지티브 노 필터 스킨이라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여드름, 주근깨 등 피부 결점이라고 생각이 되던 부분들을 그대로 드러내며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같이 보고 계시는 그런 구찌 이거 캠페인 사진 보이시나요? 보면 되게 치아들이 균일하게 배열되어 있지 않고 엄청 틀어져 있죠? 네, 이런 것들도 그냥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형태의 몸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여러분은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죠? 미의 기준이 뭘까요? 마음이죠. 외모가 뭐가 중요합니까? 외적 미에 대해서. 외모만 말하면요? 네네네. 외적 미? 저는 웃는 게 이쁜 사람 좋아요. 자기 이상형 말하는 건가요? 그 미의 기준 가지고 저 수업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어떤 거였냐면 그 역사 수업에서 시대별 흐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대 50년대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흐름을 가지고 애들이 뭐 핸드폰을 가지고 옛날엔 전화기 이런 걸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화장법에 따라서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시대의 옷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미의 기준은 결국 나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외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것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나를 잘 긍정하고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저는 그 사람이 아름다다고 생각해요. 뭐 이빨이 안 좋든 혹은 뭐 주근깨가 있든 없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는 게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나답다, 가장 나다운 게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미의 기준은 없다. 자신감, 자존감 높은 사람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좀 소중히 여겨주고 그 사람의 매력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은 나조차도 아끼지 않는 나를 어떻게 남이 아껴주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바로 아름다움, 상대를 아름답다고 보는 거는 자기 자신을 아끼는 거를 봤을 때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요. 미의 기준은 맨날 변해요. 옛날에는 과체중의 여성들이 굉장히 예쁘다고 평가를 받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여성들은 아기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또 엄청 마른 여성들이 뭔가 예쁘다라는 평가를 듣는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항상 바뀌는 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는 이제 어렵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자신의 매력 같은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마네킹도 요즘 되게 바뀌고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맞아요. 인상 깊게 봤던 그 운동 중에 하나가 마네킹 형태로 이렇게 몸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를 사람들이 지나가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꼭 맞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마네킹을 보면 그리고 너무 되게 서구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적이고. 몸매라든지 그 외형도 엄청 서구적이고 그 성인 남녀의 뭔가 이상적인 그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안 와닿거든요. 지금 미의 기준이 완전히 서구화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보면은 뭐 옛날에 우리나라 뭐 미인도 이런 거 여자들 그린 초상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아름답게 평가되는 여자들이 뭐 하얗고 눈 되게 작지만 찢어져 있고 무쌍해 몸 통통하고 뭐 이런 여자들이 되게 미인이라고 평가받으면서 그림으로 그려졌었어요. 조선시대나 막 과거 시대 때는. 근데 지금은 미의 기준이 눈 크고 쌍꺼풀 있고 콧대 높고 다 서양 기준이잖아요. 이게 미디어의 영향 같아요. 미디어가 서구화되면서 미의 기준도 자연스럽게 변하지 않았나. 좀 첨언하자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여자들의 갖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금발이고 혹은 뭐 머리가 길고 뭐 엉덩이가 크고 가슴이 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런 기준이 됐을까라고 봤을 때
예전에 제가 진화심리학이라고 해서 그 책을 좀 읽었었는데 진화심리학이 어떤 거냐면 인간이 처음 태어난 다음에 계속 진화되면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적용된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지만 높은 데 갔을 경우 무서워해요. 애들은 본능적으로. 진화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당시만 해도 당연히 출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출산을 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골반이 크고. 머리가 긴 이유는 뭐냐면 머리가 길었을 때 머리 끝에까지 모발이 영양 공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가 길었을 때 건강 체크를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짧은 머리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이 물론 한계가 있지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인간이 지금 물론 엄청 그런 게 급변하고 있죠. 사회가 변하고 있지만 몇천 년 동안의 인간의 흐름을 봤을 때 진화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걸 따진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미의 기준이 그렇다라고 본능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르네상스 시대 그림 보면은 되게 여자가 두껍게 나와요.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내가 저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근데 그런 면에서 거기도 바뀌었잖아요, 사실. 그게 어떤 진화적으로 했으면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형태가. 그러니까 그게 네. 진화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출산을 위해 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출산이 기준이 안 된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부터는 출산은 이제 기본으로 돼 있는 거고 다른 미의 기준이 생겨났던 거죠. 그러면 저는 성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성형이라는 게 정말 틀어박힌 뭔가 미적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거잖아요. 성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성형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다만 문제는 성형을 좀 추구하게끔 조장하는 조장하는 그런 미디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저는 성형 자체를 한다는 거에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걸로 인해서 만족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성형으로서 만족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만족을 위해서 성형을 한다고 한다면 성형 중독이란 건 없어야 되거든요. 또 연결된 것 같아요. 바디 포지티브랑.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이 있고 만족스러우면 사실 성형할 필요가 없는 건데 불만족스럽고 내가 성형을 했지만 또 누군가의 기준에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성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성형은 개인적인 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형국가라고 약간 전 세계에서 알려지는 건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정도의 문제가 사실 큰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성형이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외모에 어떤 게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든지 맞아요. 불편하게 한다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는 그냥 과학기술의 하나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압구정 4번 출구 가면은 다 성형 광고거든요. 엄청나게 크게. 그렇죠. 그리고 그거 상영을 하면은 내 삶이 바뀔 것 같고 뭔가 인생이 아예 통째로 다르게 바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저는 조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젠더리스 혹은 젠더 뉴트럴입니다. 성중립 또는 젠더리스라는 키워드가 이제 2020년에 트렌드어로 등극을 했는데 젠더리스는 간단하게 말해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젠더 뉴트럴은 비슷한 말이에요. 남녀 구분 자체를 없애고 중립적으로 보는 것. 즉, 이 두 개 다의 중심은 취향을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람 자체로만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젠더리스와 젠더 뉴트럴은 유니섹스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유니섹스는 그냥 남녀 둘 다 입어도 되는 거? 뭐 예를 들어 후드티 이런 거고 젠더리스? 그거는 유니섹스랑은 좀 다른 게 치마는 보통은 여성만 입었던 옷이었잖아요. 그걸 남성이 입는다든지 그런 게 젠더리스가 아닐까. 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유니섹스와 같이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성별과 성지향성에 대한 구분을 없애고 개인의 취향에 집중을 하는 게 바로 이 젠더리스, 젠더 뉴트럴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례를 좀 알아볼게요. 혹시 젠더리스 향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그냥 중성적인 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뷰티 업계에서 가장 먼저 남녀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한 분야는 바로 이 향수예요. 일반적으로 남성의 향, 여성의 향으로만 인식되던 이분법적인 구분을 없애고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혹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는 향기를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이 젠더리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라카라는 브랜드가 이제 런칭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젠더 뉴트럴 뷰티가 이미 대세지만 한국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이제 라카라는 브랜드가 어떤 거냐면 12가지 색깔의 립스틱을 선보였는데 이 립스틱들이 남녀 모두에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한 제품을 남녀 모두가 바르고 있는 사진을 병치를 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젠더 뉴트럴 메이크업 브랜드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의 20에서 30%는 남성 구매자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패션 뷰티 업계에서 남녀의 구분이 되게 엄격했잖아요. 근데 이제 브랜드들은 대부분 남성 전용의 업무 라인을 따로 운영하고 백화점은 아예 남성복 매장과 여성복 매장을 층을 달리해서 배치를 하고 있었죠. LGBT 인구에 대한 증가와 이들의 사회적 인식 변화, 페미니즘을 대두로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2018년 뷰티 글로벌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 브랜드가 나이, 성별, 체형에 기반한 소비자 타겟팅을 멈추게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러한 젠더리스 혹은 젠더 뉴트럴의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뭐랄까 사회가 변하는 방향이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치마를 입는다 하면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엄청 편해요, 치마. 생각보다. 편해요. 근데 사실. 입어보셨어요? 그거 아니고 미얀마 갔을 때 그 이렇게 두르는 거 있었거든요. 굉장히 통풍도 잘 되고. 맞아요. 진짜 편해요. 시원했어요. 젠더리스는 아까 이제 바디 파지티브의 더 확장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는 내 몸에 대한 이런 그런 것에 대한 약간 확장이라고 보면 지금 여기서는 성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 건데 되게 좋은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려되는 건 뭐냐면 중립성을 찾기 전에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아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내 자아가 뭘까라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해야 되는가 하기 전에 자아는 없어. 구분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성 정체성에 대해서 아예 다 이런 걸 규정하지 않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 더 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네. 근데 저는 되게- 반대로 이러한 트렌드가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은 딱 여성성, 남성성으로 딱 이분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젠더리스, 젠더 뉴트럴과 같이 이제 성별의 경계를 이제 허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는가. 여성과 남성의 이제 구분이 조금 더 희미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여성이지만 나는 남성의 옷도 입을 수 있고 나는 남성이지만 여성의 옷인 치마를 입을 수도 있어.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는 그런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서 뭔가 나의 정체성을 좀 더 찾기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건 전 되게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가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우린 굉장히 전통적으로 남성,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세상에서 이제는 꼭 그것만 있지 않다는 세상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성교육이라든지 젠더 교육할 때 제일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나폴스님 말씀하신 아이들은 어떻게 그런 교육할 것이냐. 어른들도 사실 찾기 되게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는데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그냥 선택지를 늘어놓고 너희들이 정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 또는 그것이 안전한가?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도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외국에서 사례를 보면은 안젤리나 졸리의 딸인 그 여자아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남자아이처럼 하고 다녔어요. 처음에. 그리고 자기를 여자아이라고 부르지 말고 남자아이로 불러달라 이렇게 요구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말 많았는데 내버려 두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해볼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게 힙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은 굉장히 전통적인데 촌스럽다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히려 반대로 내가 전통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거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저도 여기 진짜 공감하는데 저는 제가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난나님께서 확실하게 정말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과도기적인 상태로 넘어갔을 때는 물론 안 그런 사람이 더 많겠지만 전통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발언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둘 다를 가져가고 전통적인 그 남성 여성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은 다양한 어떤 걸 가지고 있든 아무렇지 않는 뭐 너 고향이 어디야? 뭐 어디서 태어났어? 랑 똑같은 정도로 저는 받아들이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변화기이고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게 힙해 보이잖아요. 예전 거는 촌스러워 보이고 그런 면에서 교육자 입장 또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20대 30대를 넘어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됐든 간에 차별을 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지, 뭐가 틀리고 맞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방금 난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에는 이제 그런 뭐 젠더리스 이런 게 요즘 유행으로, 이제 요즘 트렌드로 가고 있고 그게 힙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너는 왜 그런 생각을 가져? 오히려 이렇게 폭력적으로 그 사람을 억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 또한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울어진 상태에서 어떤 거를 정상으로 잡아갈 거냐 하는 거에 있어서는 기울어졌기 때문에 극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극단이 필요하거든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이것만 맞다고 봤을 때는 또 그 안에서의 또 폭력이라든지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고민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러는 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 젠더리스가 그러니까 성의 약간 성을 가르는 그런 경계를 허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경계선을 허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경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게 뭐냐면, 경계가 있어야 이제 안과 밖을 구분하고 이런 차이를 구분할 수 있고 성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성이지만 여성은 이렇구나 구분을 짓고, 아 얘네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차이가 있구나, 태어났을 때부터 본질적으로. 근데 남성과 여성을 차이하는 게 화장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아감으로써 저는 인간은 끊임없이 구분한다 생각해요. 아 나와 엄마, 여긴 동물, 식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구분하면서 하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까지 나눠버렸을 때는 무엇이 남을까? 남성이 갖고 있는 거 가장 본질적인 거, 여성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걸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해체해버렸을 때 그거 두 개가 생물학적인 거 말고는 뭐가 있을까? 이 질문 너무 좋은 게 제 다음 주 제가 진행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다음 방송을 들으세요. 그 질문 너무 좋네요. 바로 이렇게. 나펄스님의 질문을 바로 제가 그래요? 회차 때 이런 어떤 다양한 젠더, 저는 가제로 사랑의 모양이라고 했거든요. 좋네요. 사랑의 모양이라 해서 우리의 사실 사랑의 모양도 다양하고 우리가 상대가 누구고 어떤 상대에 끌림을 느끼는가가 사실 되게 다양하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요? 이제까지 뷰티 업계에서 일어난 90년대생들의 소비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여성의 인권이 되게 많이 신장함에 따라서 사회적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나 다음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남성 뷰티 산업이 증가를 하고, 이제 여성은 자신에게 억압되어 있었던 그런 기준을 탈피하기 위한 탈코르세 운동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다양한 기준의 미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 포지티브 운동은 있는 그대로의 미를 인정하자라는 운동인 것 같고요. 또 젠더리스, 이제는 성별의 경계를 허물어서 허물자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의 뷰티 업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뷰티 업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어린이들 이런 애들한테 확장하려고 하지 않을까, 뷰티 업계가. 너무 싫어요. 정말 근데 저는 옳지 않다고 근데 생각을 아이들이 해요, 사실. 가장 유혹당하기 쉬운 애들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많이 하겠죠. 그런 식으로 돌리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뭐 어르신 분들을 집중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그렇죠. 사업할 때 진짜 이제 완전 블루오션이 이제 곧 은퇴하시는 저희 엄마 아빠 세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실버 세대. 네네네. 오히려 그쪽이 더 많겠다. 인구수도 많고 그쪽으로 뭐 산업이 발달해 있는 것도 지금 아직 많지 않고 해서. 왜냐면 키즈 쪽은 저 같은 사람이 엄청 반대하고 막 얘기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잡음이 많을 수 있어요. 이게 오르냐 안 오르냐 이런 부모님들도 거에서.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화장품 업계는 실버 쪽으로 누리세요. 그거 듣고 빨리 또 시작하세요. 저는 약간 에코 쪽으로도 갈 것 같아요. 약간 화장품을 쓸 때도 내 피부에 좋냐 안 좋냐, 그냥 마냥 색깔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친환경 제로냐도 사실 되게 중요한, 왜냐면 이제 건강이 중요한 거잖아요. 나 예쁘게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한 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건강 쪽으로 잡았으면 하는 희망도 있고 그럴 거라는 약간 예측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소비 흐름의 변화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굉장히 기준이 다양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예쁘고 저렇게 해도 예쁘고, 너는 이래서 예쁘고 저래서 예쁘고, 그래서 뭐 화장하는 그런 형태나 화장을 하는 그런 색조나 아니면 화장품 자체가 없어지는 것 또한 화장을 하고 안 하고가 자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좋겠네요. 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노이마님이 안 계셔서. 치얼스 해야 되는데. 노이마님이 노이마님 화장하는 것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봐서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오늘도 슬기로운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Madame, madame, mais mon cœur toujours padam, padam.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ous la tour Eiffel. Les Européens, les Américains,